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변동론인데, 경기 변동론, 우리가 미시기초에서 다 했던 것들을 한 군데 모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다 들어본 얘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세고전학파와 세케인학파의 경기 변동론, MBC, RBC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RB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RBC는 작년이죠. 이제 75년이니까. 작년에 입법고시에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636페이지 보면, 636페이지, 실물과 화폐의, 동시균형 이제 볼 건데, 실물과 화폐의 동시균형, 그게 일반균형이에요. 앞에 우리가 토빈의 이론까지 다 봤고, 그 다음에 일반균형 이론, 거기 보면, 15.18 좀 보세요. YD하고 YS가 같다. 이게 거기다 박스를. 실질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으면 재화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재화시장 균형식. 재화시장 균형식. 그 다음에 노동수요 공급이 같아지면 노동시장의 균형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균형. 세 번째는 M equal PLYR. 그래서 화폐시장 균형. 네 번째는 괜히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정부의 예산 제약식입니다. 뒤에 가서 다른 형태로 볼 거예요. 정부의 예산 제약식. 그 오른쪽에 노동시장 보면 노동 공급 곡선에 R0에다 동그라미. R0. 공급 곡선에 R0가 들어있죠? 왜 R0가 들어있다고? 이자율 변화에 따른, 그 옆에다 이자율 변화에 따른 노동의 기간 간 대체 써놓고, 이자율 변화에 따른 노동의 기간 간 대체.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를 써놔요. W2분의 W1 곱하기 1 플러스 R. 이 현재 실질임금 상대 가치가, 이거는 LS는 현재 노동 공급이에요, 미래 노동 공급이에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다 현재라 했습니다. 현재 노동 공급이다. 그래서 R 위에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현재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R0 위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플러스.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은 늡니다. 노동 공급 곡선 우측 간다. 그 옆에 써나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 우측 이동. 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는 지금.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노동 공급 곡선 우측 가고,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노동 공급 곡선 좌측 간다. 노동 공급이라는 것이 실질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계속 어제 했던 미식 기초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라 그랬고, 노동의 기간 간 대체. 노동 수요는 거의 수직축이 실질 임금이에요, 명목 임금이에요? 전부 다 실질 변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실질 변수예요. 그래서 실질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전부 다 실질 변수인데, W가 소문자니까 옆에다 실질 임금 써놓고, 노동 수요는 뭐겠어요? 그럼 실질 임금 평면이니까 물가가 없고 MPL입니다. MPL. 그 노동 공급에 거기다 별표를 하나 다시 해놓고, 여러분 이 노동 공급 아까 동그라미 R0 동그라미 썼는데, 여기다가 P분의 P expected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읽지도 않겠죠?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그래서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 두 번째, 생산물 시장 보면 Y 디맨드는 뭐였어? 왼쪽에 15.18 보세요. 실제 총수요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비, 투자, 정보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식을 그 옆에다 써. 실제 총수요. 그 YD 위에다가 쓰세요. 실제 총수요는 어떻게 생겼다? 소비는 거기 YR 이랬는데요. Y 대신에 프레젠트 밸류를 써놓습시다. 그랬습시다. 프레젠트 밸류 이렇게 써. 조금 이따 다 판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프레젠트 밸류 쓰고 그 다음에 투자나 이자를 감소함 쓰고 정부 지출은 외생이다. 이게 실질 총수요 곡선입니다. 총 공급 곡선은 ZFKL 이렇게 쓰고 총 공급 곡선 YS는 equal ZFKL. F는 함수값이고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고 Z는 뭐예요? Z? 총 요소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총 요소 생산성이 뭐라고?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수준, 경제 제도, 교육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했고 그 R0에다 박스를 치세요. R0 박스. 균형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균형 이자율이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돼. 그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아까 R0 동그라미 해놓고 왔잖아요. 그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화폐시장 가보세요. 화폐시장 R0의 동그라미. 화폐 수요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R0에 박스를 쳤어요. 방금. 생산물 시장에 실제 총수요나 총공곡선이 변해서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 반영해줘야 된다? 노동시장에 반영해주고 화폐시장에 반영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ISLM ADS 모형에서 물가가 변했을 때 반영해준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물가가 변했을 때 ISLM에 반영해줬고 노동시장에 반영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 이자율이 변하면 어디? 노동시장, 화폐시장에 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폐 부분은 그 화폐 공급은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 옆에다 외생 변수 주어져 있습니다. 화폐 공급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만 변할까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켰을 때만 변해. 그 위에다가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써놔요.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이 변해서는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두 개의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화폐시장 그래프를 가운데를 점선으로 쫙 나눠. 가운데 점선으로 나눠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평면이 이쪽에 두 개 있고 이쪽에 한 개 있는데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화폐 중립성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 통화량이 변했을 때 노동시장이나 생산물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전혀 못 갑니다. 이 모형은 화폐 중립성 모형이야. 그래서 고전학파가 화폐 중립성을 가정하잖아요. 이 세고전학파 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건 세고전학파 모형이기 때문에 위에다 써놓고 세고전학파의 모형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변수로 가는 실물 시장으로 가는 경로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보세요. 그 P0 한번 봐봐. 화폐 시장에 이 물가가 변하면 어디로? 노동시장이나 생산물 시장으로 가는 경로가 전혀 없다니까. 거기서 딱 끝나야지. 물가가 또 변하니까 뭐 화폐 환상 뭐 이래 버리고 그러면 이제 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전에 ISLM, ADS 모형과는 전혀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다 잊어버려야 돼. 전혀 다른 거야. 경로가 달라요. 자, 하나씩 이제 하게 될 텐데, 어디를 보시냐면, 638페이지. 거기 뒤에 두 번째 단락에 요약하면, 산출량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고용실질임금, 실질이자율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슨 변수예요?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그래서 가격 변수도 다 실질이라고 붙어 있어. 모든 게 실질 변수인데요. 이 실질 변수들이 실물 부문에서 결정되면 물가나
뭐 환율이나 이런다. 지금 개방경제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물가나 환율 같은 이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실물 부문 동그라미하고 화폐 시장 동그라미. 실물과 화폐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 고전학파의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실물과 화폐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실물 변수는 실질 시장에서. 그 다음에 화폐 변수,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이런 고전학파 이론을 뭐라고 그래요? 화폐 중립성. 더 엄격한 걸로 고전적 이분성. 실물과 화폐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고전적인 이분성은 이 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폐가 실물로 가는 경로는 전혀 없지만 실물이 화폐로 가는 경로가 있어. 실물의 변화가 화폐로 가는 경로가 있어. 그래서 고전적인 이분성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화폐 중립성과 고전적인 이분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정을 두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경기 변동론 쪽은 책마다 거시경제학 전체가 그렇지만 교과서가 내용이 다 약간씩 다 다릅니다. 수준도 다 다르고 모형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책을 여러 권 보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은 미시는 모든 편제가 다 똑같아. 장절까지 거의 다 똑같아. 근데 거시경제학은 장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완벽하게 내가 소화되기 전까지 다른 책을 보는 것은 좋지가 않아. 체계가 달라요. 체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했으니까 이번에 최대한 꼼꼼하게 좀 읽었잖아요. 꼼꼼하게 읽고 있는 거죠. 예습할 때 한 번 읽었고 수업 시간에 한 번 읽고 복습할 때 한 번 읽었을 거니까 3번 읽었죠. 그래야만 해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긋읍시다. 화폐는 실물 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화폐의 중립성에 대해서 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해서 정체 효과를 한번 분석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형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하면 이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 미시 기초가 있는 모형이에요. 미시 기초가 있는 모형. 그리고 동태적인 최적화 모형이에요. 최적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최적화는 뭐라 그랬어? 효용 극대화.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적화는요? 이윤 극대화. 그런데 이게 동태적인 최적화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한 상태에서 최적화를 추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냥 효용극대화가 아니라 앞에다 뭘 붙인다고? 동태적 효용극대화. 기업은 그냥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동태적 이윤극대화. 그 모형인데 먼저 재화시장에는 재화시장, 생산물 시장은 생산물의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균형이라 했습니다. 총 수요는 Y 디맨드야. 총 공급은 Y 서플라이고. Y 디맨드는 소비 투자 정부치로 구성됐다 그랬는데 소비 뭐의 함수라고? 이자율과 평생부의 함수다. 예, 평생부 교과서는 이걸 Y라고 써놨는데요. 평생부라고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요. 이자율. 또 여기다가 Z2라고 좀 쓰세요. Z2.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도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거. 이거는 재화시장은 어떤 평면에 둘 거냐면 RY 평면에 둘 거예요. 실질 이자율과 산출량 평면에 둘 거니까 요 이자율이 변하면 곡선 상해 이동이겠죠? 그렇죠. 요 실질 이자율 평면에 둘 거니까. 그런데 요런 것들이 변하면요. 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게. 실질 총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뒤에 하나씩 할 건데 요 평생부라든가 요 Z2는 뭐라 했어요? MPK2예요.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MPK2로 이렇게 써. Z2라고 쓴다고. 요런 게 변하면 곡선 상해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해.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 정무지실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실질 이자로 변하면 뭐의 곡선? 상해 이동. 얘는 곡선 자체 이동. 어떻게 이동할까요? 평생 부가 증가하면 여러분 지금이나 미래에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커졌어. 소비를 늘리겠죠. 그래서 이게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Z2, MPK2는 뭐라 했어?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미래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뭐를 미분한 거라 그랬지? 한계 생산이니까. 뭐를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기 산출량을 이기 자본량으로 미분한 거야. 그래서 이기 자본량이 변했을 때 이기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건데 요거는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라고 투자에 대해서. 이 자본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얘가 열심히 일을 잘해가지고 산출량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플러스입니다. 자본 생산성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그랬어. 미시기초를 우리가 이틀에 거쳐서 했는데 이틀인가? 이틀 이상 거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에 관한 얘기고 뒤에서 또 확인 한번 할게요. 총 공급은요. 총 공급은 Z, F, KL 자본과 노동. 이렇게. 물론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늘면 생산량이 늘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고. 어떤 평면이니까? ROI 평면이니까 얘가 변하게 되면 어때?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죠. ROI 평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화시장 균형은 Y 디맨드하고 Y 서플라이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균형이 될 거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실질 총 수요는 소비 R 프레젠트 밸류, 투자 R Z2, 그리고 정부 지출 외생. 얘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면 균형입니까? 얘하고 Z, F, KL 요게 맞아 떨어지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화시장 균형. 두 번째 노동시장. 이 노동시장은 노동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 균형일 텐데 노동의 공급은 레이버 서플라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영향을 받는다고? 노동 공급. 아까 동그라미 쳐놓고 왔잖아. 이자율. 그리고 여기에 평생부라고 한번 써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경기 변동론에 가서는 중요한데 요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노동 공급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노동 공급이 실질 이자율 증가함수. 자, 얘하고 노동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균형인데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는 뭐 영향을 받는다고? MPL. 그 MPL을 요 MPK2 이거와 대비해서 MPL을 Z1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Z1. 여기 이제 구분하세요. 여러분. Z1은 뭐라고? MPL1. 1기의 노동 생산성이고 MPK2는 뭐라고? 2기 자본 생산성이고
화폐 시장은 화폐 공급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은 주어져 있어 외생으로 이렇게 머니 서플라이. 화폐 수요는요. 화폐 수요는 PLYR.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ISLM에서 ADS에서 봤던 것과 다른 게 없죠. 이거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소득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뭐 현금제와 뭐 신용제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소득이 좀 다르게 평생부에 가까운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 세 개 시장을 동시에 보는 무슨 균형이라고? 일반 균형이다. 요 동태적 최적화 모형은 일반 균형 모형이다. 세 개 시장을 동시에 보는 일반 균형 모형. 그리고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이 있다고? 첫 번째, 얘는 세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을 얘의 기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항상 어떻다고? 신축적이야.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야. 두 번째, 시장은 어떻게 청산돼? 즉각 청산. 시장은 즉각적으로 청산돼. 또 기대가 어때요? 어떤 기대? 함적 기대. 마지막으로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화폐 중립. 화폐의 중립성 모형이다. 이걸 가정한다. 그래서 세고전학파의 이런 가정하에서 세계 시장을 동시에 보는 일반 균형 모형이고, 이 일반 균형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미시기초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이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분석한다. 조금 긴데요. 장황한데 이게 중요합니다. 정책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책의 첫 번째 재정정책이 나와 있네. 그런데 재정정책보다 중요한 게 제일 뒤에 넘어가 보세요. 어디를 먼저 보냐면 642페이지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 거기다 별표를 2개. 총요소 생산성. 첫 번째 재화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세계시장 볼 텐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이에요.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야. 그 생산물시장을 먼저 표시할 수도 있고 노동시장을 먼저 표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는 어떻게 봤어요? ISLM, ADAS니까 항상 ISLM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DAS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 근데 이 모형은 어디를? 노동시장을 먼저. 화폐를 제일 나중에. 화폐는 별 관심이 없어. 화폐는 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는 W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이고 노동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레이버 디맨드. 서플라이는 우상향해. 요 레이버 서플라이는 요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R 표시하고.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노동시장은 균형이고 그때 실질임금은 W0, 고용량은 L0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여러분 이게 이제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의 변화, 뭐 교육 제도의 도입, 경제 제도의 도입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게
여기 좀 지속적인 정책을 봤나? 뭐 지속적인 정책을 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정책을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정책을 봤네. 일시적인 걸 봅시다. 뒤에 바로 또 영구적인 것도 뒤에 경기 변동론에 가면 또 있어요. 일시적인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 요 일시적인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는 Z1 값하고 Z2 값이 있는데요. Z1은 뭐라 했어 아까? 노동 생산성이고요. Z2는 뭐라 했어? 이기 자본 생산성이라 했죠. 그런데 일시적인 변화는 요 Z1 값만 변하는 충격이라고 보세요. 일시적인 변화는 Z1 값만 변한다. 그럼 Z1은 노동 생산성의 변화니까 노동 시장에 미치는 충격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책마다 수준이 다 다르다 그랬어. 교과서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요 Z1이 이제 변하면 여기에 Z1 값이 노동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또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 있는데,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 있는데 영구적인 것이 지금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총요소 생산성이 긍정적인 총요소 생산성도 있고 부정적인 총요소 생산성도 있는데, 이거를 우호적인 혹은 불리한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이 증가하면 우호적인 충격이고요. 감소하면 불리한 충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호적인 충격을 좀 보자.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 생산성 MPL1. 이게 뭔데요? Z1인데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우호적인 충격이다 합시다. 이 우호적인 기술 충격이 발생했다. 기술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로 레이버 디맨드가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 우측 보내. 이렇게.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이렇게 우측 가게 되고, 왜 우측 간다고? Z1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Z1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 B점 표시하세요. 그리고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서 고용 규모가 L1으로 는다. 화살표. L0 디맨드가 우측 이동하면서 고용 규모가 증가한다는 게 이게 지금 첫 번째 충격이네요. 여기 노동시장 충격이. 두 번째 재화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재화시장. 평면도 하나 그려요. 이 재화시장에서는 실질 이자율과 산출량 평면이고, 실질 총수요옥수는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Y 디맨드가 우하향해. 이 Y 디맨드에다가 아까 썼던 거 다 다시 또 한번 써봐. 여러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쓰세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고 변수값도 다 쓰고, 변수값. 소비는 이자율과 평생부의 함수고, 투자는 이자율과 Z2 값의 함수고,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몇 번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해. Y 서플라이가 우상향하고, 이게 이자율의 함수라 했어요. 실질 이자율의 함수. 구체적으로 YS는 또 어떻게 생겼어? 써봐, 옆에. 계속 써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써. 이렇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지웠네. ZFKL. ZFKL. 요 실제 공곡선은 ZFK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뭔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요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실질 이자율 R0, 그 다음에 산출량 Y0. H. 자, 여러분 이걸 이제 기억하라고 해서 계속 쓰는 거지, 실제로 이걸 이제 답안에는 쓰질 않아요. 기억하라고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이 노동 고용량이 증가하면, 여기서 밑에 써놔요. 고용량이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얘기. 노동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하는데 실질 총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보내. Y0 서플라이가 Y1 서플라이로 이렇게 우측 가게 되고, 이 보세요. 여기 B점에서 이자율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요 B점에서 이자율 변했어 안 변했어? A점에서 B점 갈 때. 요 생산성만 변했지 이자율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요게 B점이고,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C점으로 균형이 갑니다. R1으로 이자율이 이렇게. 산출량은 Y1으로 이렇게. 처음에 여기 임금도 표지를 해놓고 W1. 자, 요 이자를 박스로 쳐. 어디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 노동시장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 지금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몇 번 계속 반복할 거고, 오늘 이 평면을 여러 번 그릴 거야. 익숙해질 겁니다. 요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여기에 써요. 두 번째는,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졌어, 상승했어, 하락했어요. 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항상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데, 노동의 기간 간 대체. 기간 간 대체 효과. 어떻게 나타나? 현재 실질임금 1 플러스 R, 미래 실질임금 요 가치가 이자율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현재 실질임금 상대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은 L1S, 일기 노동 공급은 감소하지. 이 감소한다는 건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 간다는 의미예요. L1S가 요 좌측이 감소해. 좌측으로 이동한다. 얼마나 이동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 실질 이자율 떨어지고 그 결과로 산출량이 Y0보다는 더 높잖아. 그래서 요 L0보다는 고용이 더 커야 돼. 파생 수요니까 요거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이동폭이 작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L0S에서 L1S로 이렇게 가면서 C점에서는 고용 규모가 L2 수준이 되겠어.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요 총요소 생산성이 우호적인 총요소 생산성이 발생했어요. 우호적인 총요소 생산성이 발생했어.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더니 노동 수요곡선이 첫 번째 우측 가는 게 이게 1번.
두 번째는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고용 규모가 증가하는 게 2번. 고용 규모가 증가하면 여기 산출량이 증가하는 게 3번. 그리고 요게 YS가 우측 간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는 게 4번. 이자율이 떨어지면 다시 어디로 와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와가지고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 가는 게 5번. 요 순서대로 여러분 실제 총 수요 곡선 이게 변했을 때 총 공급선이 변했을 때 반드시 요 이자율을 다시 반영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메인이에요. 화폐 시장은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까지 메인이야. 여기까지. 나중에 뒤쪽 가서 이제 화폐 시장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고, 자, 교과서를 좀 보시면 642페이지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좀 보세요. 거기다 별표하고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해야 한다. 증가해도 동그라미. 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실제 총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 뭐 이랬는데 그 실제 총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그게 한계 생산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 증가 그 1번. 노동 수요 증가, 고용 산출량 증가. 그래서 실제 총 공급 곡선이 우측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균형 산출량은 증가하고 실질 이자율은 떨어진다.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고 균형 산출량은 증가한다. 요거죠? 실질 이자율 떨어지고 균형 산출량 증가한다. 그 다음에 화폐 시장 봐버립시다. 화폐 시장은 물가하고 화폐 수요 공급량 평면이에요. PM 평면에 물가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이 통화를 외생 변수로 통화 공급량을 정합니다. 머니 서플라이. 화폐 수요가 어떻게 생겼을까? 화폐 수요는 머니 디맨드 화폐 수요는 PL YR 이렇게 수요와 소득과 이자를 함수인 화폐 수요하고 원래 이거 했잖아요. P분의 MD였잖아. P분의 MD 이퀄 LYR 했잖아. 그래서 요 P를 우측으로 보낸 상태에서 이게 화폐 수요 곡선인데 요 뭘로 정리해야 돼? 요 수익축이 물가니까 물가로 정리해야 되지. 그래서 물가로 정리하면 P는 LYR 분의 1 머니 디맨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수직축, 이게 수평축. 이게 뭐니까? 화폐의 수요 공급량, 화폐의 수요 공급량, 수급량.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면 항상 이 수평축은 수요 공급량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 LYR 이 화폐 수요 L이 마이너스 값이 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 소득과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화폐 수요가 마이너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플러스 값이야. 그리고 뒤에 절편 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서 빠져나오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우상향하는 이런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머니 디맨드 곡선이야. 머니 디맨드.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화폐 시장에서 물가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가 뭐야? PLYR. 여기 보세요. 요 이자율 변화 그리고 요 소득 변화 요게 함께 어디로 가냐면 화폐 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화폐 수요는 증가해 하락해?
이자율 하락하면 화폐 수요는 증가해요, 하락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와 똑같아요. 투기 목적이 화폐 수요 증가합니다. 화폐 수요 증가해. 소득이 어떻게 됐어 지금? 증가하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요 이자율과 소득이 화폐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얘가 우측 가야 돼, 좌측 가야 돼요? 우측 가는데, 요게 보니까 요 화폐 수요 요게 증가하면 요게 뭘 의미하지 지금? 각도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기 때문에 요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측 가야 됩니다. 요렇게. 머니 디맨드, M0 디맨드가 M1 디맨드로 이렇게 가면서 화폐 수요가 우측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런 점이 되고 물가가 떨어져. P1으로. 이 물가 떨어지니까 물가 떨어진 것을 어디다 반영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여기는 완전히 단절돼 있다. 이렇게 해서 얘에서 1로 오는 경로가 전혀 없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경로는 지금 봤는데, 화폐에서 실물로 재화시장이든 어디든 요 노동시장이든 다 실물입니다. 요 실물 시장으로 화폐 시장의 변화가 실물로 오는 경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화폐 중립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에서는 화폐로 지금 다 건너가고 있죠. 이자율이라든가 소득 변화를 다 반영해주고 있으니까. 요거 그릴 때 이동폭을 너무 시원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동폭을 크게 그려버리면 어떤 의미냐면 요 이자율이라든가 소득 변화가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얘는 누구의 모형이냐면 세고전학파 모형이고, 세고전학파는 통화주의가, 여러분 케인즈가 화폐 수요가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다고 계속 강조를 했더니 통화주의가 통화주의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신화폐 수량서라는 걸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신화폐 수량서는 이자율의 영향을 거의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의 안정성을 주장한다 그랬고,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성이라는 것은 얘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크게 움직이지 않아. 이게 분석이 다 끝났어요. 좀 앞쪽으로 잠깐 조금만 넘어와 보면, 일단 좀 간단한 것부터 확인을. (640페이지) 그 15-12 보면 그 화폐 시장에다만 동그라미, 화폐 시장에 C 화폐 시장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실물로 가는 경로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M1S에서 M2S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거기다 1번. 그 다음에 물가가 P1에서 P2로 화살표 2번. 그게 땡이에요. 오른쪽 평면들하고 단절, 중간에 점선을 쭉 표시해가지고 단절시켜놔. 그러면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로 가는 경로가 전혀 없고, 그 밑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이다. 화폐의 중립성. 밑줄 통화량의 일회적 변화가, 밑줄 통화 공급을 M1S에서 M2S로 증가시킨다. 그 결과 통화량 증가에 비례해서 물가만 상승하지 이런 통화량 변화가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실질, 고용, 이자율, 임금, 산출량, 실질 변수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화폐금융정책, 이 모형에서 화폐금융정책을 표시할 때, 쓸 때 이런 평면을 다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화폐시장 평면 하나 그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말로 두 줄 쓰면 돼. 이해되시죠? 쉬워. 그래서
정부 지출은 볼 필요 없,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일반 균형과 경기 변동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기 변동에서 645페이지에 밑에도 두 번째 단락에 루카스 비판이 있는데요. 루카스 비판에다 별표 하나 해두고 루카스 비판 계속 해봤어. 정부 정책 변화가 밑줄 민간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키고 기대 변화 최저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소비 투자 함수의 개수들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따라서 소비 함수나 투자 함수와 같은 행태 방정식의 개수 이게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케인즈는 루카스의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그 되어 있는데요.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앞에 균형 경기 변동은 동그라미 좀 칠고 그 위에 경제 주체의 최적화에다가 동그라미 경제 주체의 최적화 바로 윗줄에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뭐냐면 경기 변동이 호황이나 불황이 이 불황 과정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항상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나면 이걸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균형 경기 변동 이론 뒤에 넘어가 보면 경기 변동의 원인을 화폐 충격에서 찾는 거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이걸 MBC 동그라미 MBC 모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 그 다음에 실물적 충격에 찾는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이걸 RBC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거 둘 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고요.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고 경기 변동을 균형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그러니까 새 고전학파는 일단 경기 변동 현상 자체가 균형의 연속이다. 그 말은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다 써놔요. 이런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 MBC하고 RBC가 있는데 MBC, RBC 요 모형 그대로 씁니다. MBC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올까요? MBC는 왜 안 나올까? 화폐적 경기 변동 현상이 경기 변동론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화폐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는 주장이에요. 누구의 주장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루카스의 주장이야.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에요. 세고전학파 중에 루카스. 그런데 화폐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루카스는 함적 기대를 하는 민간을 가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예측 오차가 발생하면 소득이 변할 거예요. 한 번의 예측 오차 우리가 루카스의 공곡선을 이랬잖아. 예측 오차가 있어야 우상향하고 예측 오차가 없으면 수직이라 그랬잖아. 수직이면 정체 효과가 아무 정체 효과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향하는 이런 경기 변동, 우상향하는 공곡선상에서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나려면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계속 발생해야 되는데 함적 기대를 가정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한 번 예측 오차가 있어서 산출량 영향을 줬다고 해. 그렇지만 즉시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게 함적 기대잖아요. 루카스 자신이 주장한 거잖아. 그런데 경기 변동 현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산출량이 변해야 돼. 이 지속적으로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 MBC가. 응? 이게 같은 세고전학파인 RBC의 비판이에요. 그 뒤에 다 정리가 돼 있어. 하나씩 하나씩 볼 거예요. 일단은 화폐적 경기 변동론 모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 요 화폐적 경기 변동론인데 일단 경기 변동의 원인 경기 변동의 지속성
경기 변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속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MBC는. 원인은 뭐라고 말해요? 이 원인은 예상 못한 화폐 충격에 있다. 예상하지 못한 모니터리 샥 M 변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에 있다라고 MBC가 주장해요. 그래서 그걸 모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말해. 그런데 합리적 기대하에서요, 합리적 기대를 하는 민간이라면 정부 정책을 한 번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1회만 예상하지 못해. 예측 오차가 있지.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상치 못한 충격은 가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경기 변동의 원인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좀 분석을 해보면, 그래프를 이게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정도의 그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냥 보겠습니다. 화폐 충격이니까 어느 시장을 봐야 될까요? 화폐 시장 봐야 되겠지. 거기 화폐 시장에 동그라미 합시다. 화폐 시장. 그 밑에다가 예상치 못한 화폐 충격 써놔. 예상치 못한 화폐 충격. 그리고 M1S에서 M2S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1번. 그리고 끌어내서 거기다 예상치 못한 화폐 충격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요? P1에서 P2로 올라갑니다. 화살표. P1에서 저 위에 P2까지 물가가 올라가. 2번. 앞에서 우리가 이런 물가 변화를 실물로 가는 경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화폐적 경기 변동론자들의 주장은 이 물가 변화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화폐 충격이니까 물가 변화에 대해서 예측 오차가 생겨. 예측 오차가. 그래서 그 예측 오차가 기업이 예측 오차를 인식하냐 아니면 노동자가 예측 오차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의 변화라는 이런 예측 오차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이 물가 상승을 지난번에 루카스 공곡선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 이 루카스 주장이에요. 이게 지금 MBC가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이 이걸 자사 제품의 가격으로 인식했어요? 아니면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인식했어? 그렇죠. 이 P 상승을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으로 실물적인 충격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하면 내 제품 가격 올라갔네. 그럼 고용 늘려야지. 그래서 물건 더 팔아야지. 산출량 늘려서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 상대 가격 상승 요거 때문에 고용이 어떻게 되고 늘고 산출량이 늘고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루카스 공곡선에서는 기업이 이런 예측 오차가 있어가지고 물가 변화에 대해서 예측 오류가 발생하는 애를 기업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책에서 보니까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가 예측 오류를 유발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MBC는 불완전 정보 모형입니다. 비대칭 정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화폐 환상 모형과 달라요. 화폐 환상은 기업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누가 몰라. 노동자가 바보라서 노동자가 모르잖아요. 물가 변화를. 그런데 이 화폐 환상 모형이 아니라 이 루카스의 모형은 루카스의 총공곡선 도출구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업이 물가 변화를 잘 모른다. 그래서 자사 제품 상대 가격으로 생각하지 화폐 충격으로 생각 안 한다. 이거 일반 물가 상승을 생각 안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고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상대 가격 상승 때문에 레이버 디맨드가 노동 수요가 늘어서 우측가고 그래서 고용량이 증가하고 산출량 증가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가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예측 오류를 범하게 되면 화폐 환상과 똑같은 형태예요. 이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는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화폐 환상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보낸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과서는 이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로 설명하고 있다고. 거기 보세요. 일단 그 그래프에 노동시장 한번 가봐. 노동 수요 곡선이 L1S에서 L2S로 가고 있는 그 화살표, 긴 화살표 있죠? 그게 몇 번이에요? 3번. 화폐 시장에 P1에서 P2로 아까 화살표 했잖아요. 그 2번이에요, 그게. 그 물가 상승의 옆에다가 그렇게 써놔. 예측 오류. 물가 인지 오류. 물가 인지 오류. 이 물가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착각해. 그런데 누가 착각을 하면 거기 노동 공급 곡선 위에다가 노동 공급자, 근로자, 노동 공급자 얘가 착각을 하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3번이야. L1S에서 L2S로 가는 게 화살표가 3번. 그리고 고용량이 증가하겠죠? 산출량이 증가하죠? Y1S 4번. Y1S에서 Y2S로 돼 있는 거 그 4번. 실질 이자율에다 박스를 치고 하락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 하락, 현재 시장 상대 가치는 어떻게 돼? 실질 이자율 하락하니까 현재 실질임금 상대 가치는 어떻게 되냐고 떨어지죠. 그래서 공급곡선 좌측 간다. 그래서 지금 좌측 노동 공급곡선이 일부 좌측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 최종 규정점에 지금 W2하고 L 뭐예요? 2인데 W1에서 W2로 화살표 해놔요. W1에서 W2로 화살표. 그 수직축에 있잖아. W1에서 W2로 화살표.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Y1에서 Y2로 화살표. GDP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경기가 밑에 써놔. 경기 호황 국면입니다. 경기 호황이에요. 실질임금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원래는 실증 데이터가 GDP하고 실질임금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경기 순행 변수여야 돼. 그런데 모형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어? 정반대로 예측하고. 경기 변동 모형은 뭘 설명해야 된다고? 실증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들이야. 그런데 정반대, 그게 옆에다 실질임금 옆에다가 실질임금의 경기 역행성 써놔요. 모형이 실질임금의 경기 역행성을 예측하고 있어. 그런데 원래는 경기 순행 변수라니까. 그 649페이지 일단 거기 넘어가서 그거 좀 보세요. 그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도표 실질 이자율에다가 동그라미 실질 이자율 거기 옆에 경기 역행적 데이터에다 경기 역행적 동그라미 물가에다가 동그라미 물가 수준 그리고 경기 역행적 거기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과
물가는 경기 역행 변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실질 임금은 경기 순행성이잖아. 그러니까 방금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기 순행 변수입니다. 방금 뭐하고? 실질 이자율하고 뭐하고? 물가하고. 이것만 경기 역행 변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 순행 변수야. 그러니까 모형이 뭘 설명해야 된다고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실질 임금이 경기 순행이 아니라 모형 봤더니 경기 역행으로 나와버렸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버 디맨드 커브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 그 옆에 교과서 빈 공간 하나 있죠? 그 옆에다 똑같이 노동시장 평면을 하나 더 그려. 노동시장 평면 647페이지 거기다 노동시장 평면 하나 더 그려요. 곡선으로 안 그려도 됩니다. 직선으로 그냥 그리세요. 노동시장 WL 평면 노동 수요 곡선 있고 공곡선 있어요. 처음에 최초의 균형점을 A점하고 수평수직의 점선을 보내서 임금 고용량 표시를 하고 L0, W0 만약에 여러분 아까 화폐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 물가 상승을 기업이 자사제품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착각을 했다.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간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 곡선 우측 보내.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 보낸다. 공곡선이 아니라 수요 곡선을 우측 보내요. 새로운 균형점 B점하고 밑에 L0에서 L1 화살표하고 고용 증가. 그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량이 증가하면 생산물 시장에서 실제 총공수의 우측과 똑같아 이거 이제. 그 다음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아까 화살표 해놨잖아요. 실질 이자율 떨어지면 노동 공급곡선이 좌측하겠죠? 좌측 이동시키는데 얼마나 이동시켜야 될까? 소폭 이동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리지 말고 보세요. 이 화폐 시장이야. 화폐 공급이 있어요.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균형인데 얘가 통화를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량을 늘렸어. 이렇게 늘렸더니 결과적으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네. 이 물가 상승을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얘가 기업이 착각을 했다면 노동 수요곡선이 방금처럼 우측으로 갔을 거야. WL 평면에 노동 수요곡선 레이버 디맨드, 공곡선 레이버 서플라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요 물가 상승을 프라이스 미스 퍼셉션, 물가 인지 오류를 기업이 착각을 했다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갈 것이고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요게 고용량이 L1으로 증가하면서 산출량이 또 증가할 것이고 그 산출량은 생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ROI 평면에 실제 총 수요 곡선이 있고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총 공급 곡선이. 그러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고용 증가는 산출량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Y0, Y1S로 이렇게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이 실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 실질 이자율이
노동 공급 곡선에 영향을 줄 거니까 실질 이자율 하락은 결론적으로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산출량이 최초 수준보다 산출량이 늘기 때문에 이동폭이 얘보다 작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끝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얘야. 아까 교과서를 봤더니 실질 임금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요 Y1에서 Y0에서 Y1으로 가는 요 GDP의 증가 방향과 실질 이자율의 증가 방향이 실질 임금 증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이게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실질 임금의 경기 순행성이라는 경기 변동 모형이 실증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기업 얘기를 안 하고 굳이 노동자 얘기를 해가지고 이 화폐 환상이라는 누구의 세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실질 임금의 경기 역행성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과서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선회를 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은 해.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불완전 정보 모형이지 비대칭 정보 모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불완전의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이리로 갈 수도 있어.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로 갔으면 다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평면 그린 거를 이렇게 그려요. 마지막 평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뒤에 루카스 공급 곡선과 필립스 커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650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세요. 650페이지. 루카스 공급 곡선 수식이 옆에 나와 있는데 그 위에다 다시 한번 써봐요. 그 그래프 위에다가.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써봐. 그 식에서 우리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모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equal y 스타 수직선 형태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차이가 있든 없든 계모가 0이면 무조건 수직이잖아. 그 다음에 계모가 0보다 크면요. 0보다 크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 차이가 있었을 때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우상향에. 그래서 계모가 0보다 크냐 0이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MBC 얘기를 좀 계속 했고 여기서 루카스 공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RY 평면에 이게 RY 평면, PY 평면. 이 PY 평면에 수직의 계모가 0일 때 그리고 우상향하는 계모가 0보다 클 때 이런 공급곡선을 도출한다고 이미 우리는 다 배웠고 앞에서 배웠고
이 수요 곡선을 이렇게 수요 곡선을 하나 표시해 보면 AD 곡선을 얘는 뭐예요? AS입니다. 요 AS 이것도 AS고 그래서 AD와 AS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물가가 P0로 정해지고요. 균형 산출량이 Y0로 정해져. 이게 루카스 지금 공급 곡선이야. 루카스 공급 곡선이 우리가 예상한 거 예상치 못한 거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예상과 상관없이 계모값에 의해서 수직일 수도 있고 우상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팽창시키게 되면 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하니까 AD가 우측 갑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총 수요가 증가해서 AD가 우측 가. 그러면 우상향한다면 물가도 상승하지만 산출량도 증가하는 이 유효한 결과가 나오고요. 수직이라면 물가만 상승하지 산출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확장 통화 정책의 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계모의 크기가 정책 효과를 좌우해 버린다 이것입니다. 요 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산출량이 전혀 변하지도 않는 유효하냐, 통화 정책의 효과가 유효하냐 아니면 무력하냐 요 결론은 계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될 거예요. 계모가 제로면 아무 효과가 없어 통화정책이. 계모가 0보다 크면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어. 이게 일단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계모가 수직에 가깝고 언제 이렇게 우상향하냐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정부 정책을 쓸 때 정부가 정책을 쓸 때 과거에 통화 정책을 재량껏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통화 정책을 재량껏 써. 자유재량껏. 가장 물가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 가깝게 물가 상승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독일. 독일은 물가 안정에 아주 극단적인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아요. 물가 변동이 없어 거의. 아주 안정적이에요. 독일은. 그래서 과거에 정부 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량 정책을 빈번하게 쓴 나라, 재량 정책을. 과거에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 얘가 예컨대 A국이고 얘가 B국이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썼던 정책을 썼던 나라가 A, B국이 있어. 그런데 이들 나라들이 경기가 지금 나빠서 또 통화정책을 한번 이번에 썼단 말이죠. 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면 여기에 사는 A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거에도 얘가 지 맘대로 재량 정책을 빈번하게 우리한테 우리 모르게 깜짝 쇼를 했잖아. 이번도 그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얘들이 고용을 변화시키거나 산출량을 변화시키거나 이럴까요? 안 하겠죠. 이런 경우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계모가 0에 가까운 나라는 과거에 재량 정책을 빈번하게 썼던 나라예요. 그런데 비국처럼 과거에 일관된 정책을 계속 쓴 나라야. 정부 정책을 사전에 공표하고 또 민간이 다 알게 하고 이런 정책을 썼던 나라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때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민간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물가 상승이란 말이죠. 아,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얘가
통화 정책을 썼다고 생각 안 하고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 선호도가 늘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실물 충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산출량을 변화시킬까요? 그렇죠. 고용도 변화시키고 산출량도 변화시킬 거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일관된 정책을 쓴 나라, 준칙에 입각한 정책을 쓴 나라, 이런 나라는 개먹값이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커요. 개먹값이 커. 개먹값이 작고. 그러니까 확장 통화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 정책은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일관된 정책을 쓴다. 그거를 이제 밀턴 프리드만은 그러면 어떤 정책이 일관된 정책이냐? 통화량을 변화시킬 때 K% 룰이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통화량을 일정 퍼센트지로 예를 들어서 1% 계속 유지한다거나 2% 계속 유지한다거나 이런 K% 준칙을 주장했다. K% 준칙.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입니다. 통화주의자와 세고전학파는 아주 유사한 주장들을 하죠. 왜? 고전학파, 통화주의, 세고전학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개먹값은 그래서 그런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650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러면서 개먹값. 루카스는 예상치 못한 화폐금융정책을 빈번히 사용하는 나라는 개먹값이 어떻다? 작아요. 수직에 가까워. 그 결과 고용량 산출량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화폐금융정책을 빈번히 쓴 나라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명목임금이 상승할 때 이게 실질임금 상승으로 파악하지 한다는 거 그렇다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일반 물가 상승이라고 파악한다 이것이. 실증 분석의 결과 실제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일수록 아르헨티나, 남미 이런 나라들일수록 이게 개먹값이 크기가 작다 이런 얘기. 반대로 독일과 같은 나라 개먹값이 크기가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지. 정부 정책이. 그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론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좀 보세요. 첫 번째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론에서는 밑줄 그으세요. 통화량의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의 일반 물가 수준에 대한 예상에 오류가 있어야 된다. 오류. 첫 번째고, 만약에 예상이 정확하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루카스의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상된 통화량의 변화는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물가만 변화시킨다 그랬고, 그 뒤에 두 줄 내려갔어요. 루카스 모형에서 경기 변동이란 밑줄 긋읍시다. 다시. 단기적으로 균형 산출량 자체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으로부터 이탈과 회복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균형점의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균형의 연속이다. 이처럼 정보가 불완전하면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하고 시장 청산에 입각한 루카스의 화폐 경기 변동론은 밑줄 그으세요. 케인즈주의자들의 명목임금 또는 가격 경직성에 대한 가정이 전혀 없어도 경기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70년대에 각광을 받았다. 또한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론은 케인즈의 화폐 환상을 합리적 기대에서의 물가 예상 착오로 발전시켰고, 왜 이렇게 말을 써놓으면서도 합리적 기대에서 물가 예상 착오 이쪽으로 설명하지 왜 화폐 환상을 계속 얘기를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적응적 기대에서의 자연실업률 가설을 합리적 기대에서의 필립스 곡선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고전학파의 지금 긍정적인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론의 정책적 시사점은 뭐냐? 동그라미 정책적 시사점.
급격한 경기 변동의 경제에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케인즈 학파의 시각과는 달리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별표. 루카스는 모든 경기 변동 과정이 경제 주체들의 동태적인 최적화 행동의 결과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큰 후생 비용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루카스는 중앙은행이 예측 가능한 정책 밑줄, 예측 가능한 정책, 준칙 정책, 일관된 정책 이런 걸 씀으로써 물가 예상 착오로 인한 후생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프리드만이 통화 준칙 이게 뭐라고요? K% 준칙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 수준과 맞추어서 통화 준칙을 쓰자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는데 다음 단락 보세요. 다음 단락. 그뿐만 아니라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은 실제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하려면 물가 예상 착오를 유발하는 통화 충격이 계속 발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위에 단락도 읽어보시고 실물적 경기 변동론 물론 세고전 학파의 주장이고 실물적 경기 변동론 방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화폐 충격이라는 예상치 못한 그 총요소 생산성 변화라는 아주 중요한 경기 변동의 원인을 다 봐버렸어요. 그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실물 경기 변동론